자,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1회 지금 TET 1급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을 한다.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회계 쪽에 이 재무제표 있지요? 손익계산서상에서 얘네들 발생주의 회계한다는 거 아시지요? 발생주의. 자, 무조건 발생하면은 단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날짜에 입금됐으면은 자, 쓰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의 유출입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무조건 해놨다가 나중에 12월 31일 날 이런 식으로 미지급 미수, 선급, 선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적리분기 하시는 거 아시지요? 네,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단기매매증권입니다. 자, 이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우리 12월 31일 날 평가하시지요? 네, 그랬을 때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가. 걔네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갈까요? 아니면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갈까요? 손익계산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벌써 몇 번이다? 2번이요.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입니다. 중대한 오류 같으면은 요 재무 상태표를 수정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수정은 자산, 부채, 자본에 요번 기초 금액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수정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았죠? 자, 해서 이 수업 끝나면은 이 자료는 바로 또 넣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제품을 12만 원 외상 매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현금으로 받은 경우 오른 분계는 이것도 매번 이제 작업해 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해보셔가지고 제품입니다. 12만 원 팔았기 때문에 대변 쪽에 매출 이렇게 잡는다는 거 벌써 얘는 틀렸군요. 그리고 여기도 틀렸군요. 어? 자, 답이 보이네요. 자, 2번도 틀렸네요. 왜 틀렸죠? 배급금이라서. 그쵸. 대급금은 차변에 와야 되잖아요. 내 대신 네가 내라 하고서 물건 구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 벌써 2, 3, 4 싹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 왠지 이거는 그냥 하나 주운 것 같죠? 느낌이. 문제가 쉬워가지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별법인데요. 이 개별법은 개별 상품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가지고 왜냐면 굉장히 고가잖아요. 개별법을 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다가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하나하나에다가 단가를 붙이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벌써 답이 몇 번이 될까요? 1번 1번이요. 되겠네요.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나머지에 대한 설명들은 자, 조금씩 틀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틀렸나 하고 봤더니 자, 3번 부분에 보시면요.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어요. 그런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아까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그런 항목이다. 왜냐하면 서로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한쪽은 단가가 크고 한쪽은 뭐 작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법을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개별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3번처럼 선입 선출 방법은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이게 벌써 틀렸네요. 말 그대로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 나갔으면은 기말에 남는 재고가
자,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최근 제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요. 자, 3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법에 의해서 원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개별법을 안 될 때는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가를 결정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까지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은 각각 자, 금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구해 보시게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 자, 이거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넣어도 될까요? 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정 과목을 쓸 때 뭘로 쓰지? 이런 것들은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좌 개설할 때 보증금을 넣어야지 되는데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요 장기 금융상품 쪽으로 봐야 되겠네. 이거는 잠깐 그냥 넣고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기로 봐야 되겠네. 이건 장기. 자, 직원이요. 가불금. 자, 이러한 것들도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죠.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채권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요것도 지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찾아볼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찾으면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찾아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당좌예금 들어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그리고 우편한증서 있죠. 이 우편한도 이게 지금 우편한도 우체국에 가면은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배당해주겠다고 하는 통지표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네. 네. 이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요 90일 즉 3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3개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 3개월 이내에 환매채. 그리고 양독성 예금 증서 요거는 이 3개월이 훨 넘어가지고 일단 넣을 수가 없겠고요. 지금 보니까는 일단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넣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맞춰보시고 더해보시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거 계산이 자 7만 원, 그 다음에 5천 원 더해서 7만 5천 원, 4,500원, 4천 원 해가 더해보니까요. 아 벌써 답 나왔어요. 83,500원 나왔어요. 자 일단 2번이 제일 근접해요. 자 이걸로 일단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단기자 붙은 애들은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금 쭉 보신 것 중에서 요거요.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자, 요거는 120일 만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 넣을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좌 개설 보증금. 요거 같은 경우가 장기 금융 상품이 된다는 거고 직원 가불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걸로 보셔야 돼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속하지는 않네요. 자, 단기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셔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입니다. 2번. 자, 6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되는 거 잘 찾으셔가지고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항공은 2020년도 12월 31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니까요. 이거는 전기 거. 자, 외상 매출금 즉 기초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로 봤을 때는 기초가 되겠군요. 30만 원이. 그런 상황에서 자, A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8,000원 대손 처리됐고 그리고 B 회사 14,000원 대손 처리가 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2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 잔액이 40만 원. 자, 이렇게 평가한 결과 횟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은 11,00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요. 회의 세무 1급은 일단은 여기서 요구하는 질문이 뭔지 그거부터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럴 때는 T 계정을 얼른 그려주셔야 돼. T 계정을 두 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T 계정을. 그래서 한쪽에는 외출, 외상 매출금, 외출을 그려주셔야 되고 한쪽에는 대충 해서 대손 충당금 이걸 딱 두 개를 그려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가운데서도 자,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누굴 쓰신다? 항상 기초지요. 기초. 자, 대변 쪽에는요. 기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차변 쪽에는 발생, 외상 매출금 발생된 게 있으면 차변에다 쓰시고 이쪽은요 대손이나 혹은 회수된 게 있으면은 요 차변 대변 쪽에다가 딱 쓰시는 거거든요. 회수. 자,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다 이미 이렇게 해놨어요. 저 작업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기초, 반대편에는 항상 기말을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생된 거 쓰시면서 대변 쪽에는 대손이나 회수가 있을 때는 대변 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 계정에는 항상 얘는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 쪽에다가 기초를 쓰시고 반대편에다가는 기말을 쓰신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발생된 금액이 있다. 실제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한 적이 있으면은 사변에다가 발생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항상 12월 31일 되면은 보충을 하시잖아요. 보충 혹은 다른 말로 설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보충 금액은 대변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이 T 계정은 잘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뭐냐? 결국은 2020년도 12월 31일 거 대손 충당금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2021년도 입장에서는 바로 기초금액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는지 요거를 먼저 캐치를 바로 하셔가지고 물음표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거는요 이제 칸 채우기. 자, 2020년 12월 31일 외상 매출금 30만 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다 2021년도 계정으로 보셨을 때 기초가 30만 원 있다.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네, 그 다음에 A회사 거 외상 매출금 8,000원하고 자, 14,000원하고 얘네들 못 받게 됐대요. 얘네들 두 개 못 받게 됐으면은 자, 요거를 대손이니까요. 두 개 더해 주셔가지고 22,000원 못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대손 충당금 계정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요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채워져야 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요. 바로 요쪽에다가 여기 발생 금액 여기도 22,000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각각 여기도 22,000, 여기도 22,000. 됐나요? 여기까지도?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 40만 원 그랬어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40만 원이다. 그런 얘기고. 자, 나머지 부분에 요거 지금 무슨 소린가 하고 보시면요. 외상 매출금은 해서 평가해 본 결과 회수, 즉 회수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외상 매출금이 11,000원 있다. 그 얘기니까요. 우리 12월 31일 날짜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외상 매출금 쓰시고 다음에 이건 어차피 12월 31일이라 받을 날짜가 없으니까 내년 언젠가 받을 건데 그중에 얼마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충당금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 충당금 즉 11,000원 정도 못 받을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이 11,000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자, 이 말 이해되셨으면은 오셔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11,000원을 여기다 딱 써주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도 11,000원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요 기말이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자,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야 할 대손 상각비가 29,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 보충 금액이 지금 29,000원 자,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충으로 보시고 보충할 게 29,000원이다 라고 딱 써주신다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변이 33,000원 나왔죠. 그럼 여기도 33,000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기초 금액은 얼마로 볼 수 있다?
4,000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 하나 풀기에 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세무 1급이라면. 자, 여기에서 지금 스피커 마이크가 되시는 우리 민지 씨 계시지요? 예. 혹시 이거 세무 이론 시험 한번 보셨나요? 이론 그 세무 시험 한번 보셨을까요? 아니면 처음 보시나요? TAT 예. 1급이요? 네. 1급은 안 봤어요. 아, 그러면 처음 보시는 거네, 이번에? 그 그러면은 지금 전산세무 2급까지는 땄거든요. 아, TAT 그러셨어요. 2급이랑. 그러면은 요번에 처음 보시는데 요 문제 이론 조금 어떠세요? 이거 지금 체감이 느껴지기가 조금 여기서부터 좀 예, 어렵다 느낌이 오시죠? 어렵기는 한데 풀면 풀 수는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요 15개 중에서 기본 8개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 방에 합격이 가능한데 자, 다시 한번 요 예상 매출금 계정,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발생, 대손, 회수 뭘 물어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 T계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 기초는 대손 충당금 기초는 부채 성격이라 대변 쪽에다 써주시고 항상 반대편에 자 여기가 기초였으면 반대편에 기말 써주시고요. 발생 금액과 여기는 보충 다른 말로는 설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2020년도 12월 31일 충당금은 결국 우리 2021년도 입장에서는 뭘로 볼 수 있다? 기초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칸을 채우다 보니까는 여기가 4,000원이 나왔는데 자, 요 부분만 잘 처리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부 보조금에서는 이 세무 2급 쪽에서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20년도 1월 1일 날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200만 원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였으며 자, 2021년도 12월 31일 돈 기계를 9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랬을 때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조금 복잡한 걸 물어봤어요. 보통 세무 2급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취득원가가 1,500인데 그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200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감가 이번 연도 상각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거는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런 정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 자, 그러면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첫 번째. 자, 정부 보조금에서요. 정부 보조금. 자, 수령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죠? 수령 시 분계가 첫 번째 수령을 했다. 정부로부터 돈 받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분계하죠. 예,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지, 정부 보조금. 그러면서 이때 보통 예금 코드 번호가 보통 몇 번 거 쓰시지요? 103번 이렇게 쓰시지요. 그러면서 보통 예금의 차감 성격인 코드 바로 밑에 104번을 써주면 좋지만은 104번에는 다른 재예금 같은 코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 막 찾다가 맨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126번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비어 있어서 126번 이렇게 쓰시지요. 그쵸? 여기까지 보통. 자, 그러다가 실제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자, 구입 시 분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기계장치 구입했다라고 하시면은 기계장치 구입을 하는데 금액도 한번 대충 그냥 써볼게요.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200만 원이 있었고 자, 기계장치 구입한 금액이 1,500짜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뭐 세금 같은 거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그건 빼고 얘기하시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
1,500이 다 나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 놓고서는 요 상단의 정부 보조금이 임무가 완수가 됐어요. 지금 구입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빼주십니까? 이제 임무 완수됐으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정부 보조금이라고 분개해서 200만큼은 이제 빼서 정리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또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정부 보조금이 만들어집니다. 200만큼 딱 써주시는데 이때 코드 번호 얘는 126번 쓰시죠? 맞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정부 보조금 코드 번호는 몇 번을 쓸까요? 자, 참고로 기계장치가 206번이잖아요. 그래서 207번 얘하고 차감 성격이 있는 207번을 쓰고 싶으나 207번 코드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죠? 감가, 삼각, 누계,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206번 얘 거 하고 관련 있는 감가, 삼각, 누계가 있으니까요. 얘는 쭉 밀려나가고 219번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실기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풀고 있어요. 219번 이렇게 딱 써놓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기계장치 구입해 놓으시면은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감가상각 하지요. 예, 그래서 결산 시 분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산 시 분계하실 때 그동안 이제 감가상각비 이렇게 분계하시고 대변 쪽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여기 있던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잔존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여기 내용 가운데 그래서 1,500 나누기 지금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1,500만 원 나누기 5년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구하시면은 자,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을 딱딱 해가지고 해보면은 300만 원 나오나요? 지금 나눠보니까 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300만 원, 이쪽도 300만 원 이렇게 쓰시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요 정보 보조금 요 200만 원이 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감가상각비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속에는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가지고 기계장치 구입을 했잖아요. 금방 200만 원 보조받아 가지고 기계장치 샀는데 보조도 받고 거기다 대고서 비용까지도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조금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잠깐만요. 다시. 자, 비용이 많아지면, 이 감가상각비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돈도 보조받고 비용까지도 많이 잡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싹 여기 중에 감가상각비 중에 300만 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까지 비용으로 잡았다. 그 얘기거든요. 300만 원 속에 일부를 감가상각비를 대변으로 빼줘야 돼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왜냐면 맨날 시험에서 얘네 두 개는 잘 나왔잖아요. 두 개는 실기에서 TAT급에서 그랬는데 이 결산 정리하는 분계는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빼야 되느냐면 방금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이 200만 원도요. 여기 200만 원도 나누기 5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자 4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만큼을 이렇게 빼주셔야 돼. 대변 쪽으로. 자 그래 놓고서는 여기를 뭘로 채워주시는 거냐면 대변 쪽에 정부 보조금 또 하나에 219번 생겼던 거 있죠. 요게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정부 보조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40만큼 자, 지금 이런 식의 분계가 자 이런 식의 분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용을 잘 보시면 두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1월 1일 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 2020년 12월 31일 날 한 번 감가상각 했겠고요. 2020년도에 1차. 그리고 지금이 언제예요? 2020년도 12월 3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차례 또 한 차례 감가상각이 또 됐겠고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있던 감가상각 누계 부분은 한 번 더 해가지고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300 다시 곱하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600만큼이 감가상각 누계로 지금 누계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1년도 자, 12월 31일자에 자, 기계장치를 갖다가 900이 처분하는 거 이제 그것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나갑시다. 뭐가 나가느냐? 처분했으니까 당연히 기계장치 나가야 되겠죠. 1500짜리. 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 감상누가 없어져야 되겠는데 요 3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결산 2번 거쳤기 때문에 여기 얼마 써주셔야 돼요? 600만 그렇죠. 원. 600만큼 써야 되겠죠. 600만큼. 그래 놓고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뭘 잘하느냐면 평소 같으면 그냥 900만 원 처분했으니까 900만 원 처분했다. 뭐 현금으로 900 이렇게 쓰셔가지고 오 차이 나네. 보니까요 차이도 안 나네. 보시면 여기 600 여기 900이니까 딱 더해보시면 1500 아무것도 이익도 남지 않고 끝났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뭘 빼주셔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정부 보조금 있죠. 정부 보조금. 이 기계 장치가 팔려 나갈 때 정부 보조금이 200이 있었으나 결산하면서 정부 보조금 40만큼 빠져나갔죠. 한 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만 1차년도 감가상 1차만 감가상각 한 게 아니고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한 번 했고요. 또 한 차례 요거를 또 한 차례 감가상각을 여기다 또 한다는 거죠. 2021년도 지금 이게 2차까지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2번 빠져나가갖고 80만 원 빠져나갔죠. 이렇게 40 그러면 정부 보조금 얼마 남아있어요? 예, 그쵸. 여기서 정부 보조금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을 여기를 120만큼을 빼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을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차변의 금액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죠, 지금. 얼마만큼 많아요? 예. 120만큼 많으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뭐가 돼요? 처분. 그렇죠, 처분이. 이번 문제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요 문제 6번이 앞뒤 지금 앞에 뒤로 봤을 때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6번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 정부 보조금 120이라고 하는 거, 그 남아있는 거, 기계장치 처분했을 때 그거를 꼭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빼버리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이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해서 이따 보내드릴 거고 수령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 수령했을 때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으니까 정부 보조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기계장치 보통예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는 내용이고 밑에 정부 보조금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정리하셔야 되는 분계였었고요. 그러다 결산이 되면은 자, 첫 번째 1차 자, 결산하실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1,500만 원에 대해서 5년으로 해가지고 300 감가상각 누계액 300 이렇게 빼시고요. 그러면서 이때 정부 보조금도 자, 따박따박 없애주셔야 된다. 왜냐면 이 감가상각비 300 속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까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빼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회사에서 부담한 감가상각비는 우리 회사에서 비용 잡아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26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60만 원. 그래서 보통은 260만 원 이런 문제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2번이나 그것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는요. 요 금액하고 밑에 있는 요 금액하고 해서 얘네 두 개가 더해지면서 자, 우리가 기계장치 여기 지금 보시면 처분할 때 처분 시 1,500 나가면서 두 개 더해진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600이 오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 보조금으로 200이 있었으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조금 정리돼가지고요. 남아있는 게 120이다. 그렇게 하고 현금은 900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20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됐지요? 자, 그 혹시 정부 보조금 네, 그 네. 번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솔직히 안 외우셔도 실기 푸실 때요. 이론 푸실 때는 전혀 안 외워도 되고요. 실기할 때. 예, 실기 푸실 때는 알려주기는 해요. 알려주기는 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써드리는 이유는 막 두 개 나오잖아요. 정보 보조금이. 네. 그러니까 헷갈릴까 봐 똑같은 정보 보조금으로 왔다 갔다 막 정보 보조금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지금 써드린 거예요. 여기도 네. 219번 정보 보조금인 거고 여기도 219번 정보 보조금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코드 네. 번호는 안 외우셔도 되고 다만 성격이 다르다는 건 이해는 하셔야 되고. 됐죠? 질문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 밑에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써놓기는 했어요. 써놓긴 했는데 혹시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7번. 자,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제도를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돈 들여가면서. 자, 내부 통제 제도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포착할 수가 없다. 이거 틀렸죠? 그죠? 이 개인적인 사고가 얼마나 터져요? 혹시 요즘에 가장 큰 사고 터진 거 뭐 하나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혹시 오슬람 임플란트 하는 그 회사의 경리 과장 문제 된 거 아시죠? 네. 예, 엄청난 문제가 됐더라고요. 회사의 자본의 91%가 넘는 돈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양반이 돈도 맡고 장부도 맡고 다 그 양반이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건데 개인적인 부주의 이런 것들 저 문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제도 같은 거 하는 건데 벌써 3번은 틀렸죠. 그렇죠. 해서 한쪽이 돈 맡았으면 한쪽은 장부를 맡는다든가 서로 이렇게 자 안전장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었나 봐. 어쨌거나 4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죠. 이런 건 쉽죠. 문제. 이건 딱 째려보면 다 보이는 거죠. 네. 자, 네. 그다음 8번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입니다. 요거 겁나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세무 2급에서도 맨날 나왔던 거고. 자, 과표니까요. 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면은 거기다 세율 때려가지고 10% 때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 애들이지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했다. 자, 그랬을 경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네요.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반환이니까. 네. 이것까지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네. 자, 대가의 일부로 받았어요. 항상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은 거는 과표로 본다 안 본다. 봐요. 자, 자, 뭔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표에 포함되는 애들이 있는데 항상 대가의 일부로 받는 애들은 다 세금 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 그거 지금 합쳐진 금액을 말하는 건데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고 하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과표에 포함된다는 거. 외우셔야 되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대가 일부니까 당연히 한 몸뚱이니까 과표로 봐서 세금 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상당의 이자 상당액도 과표에다 넣어야 돼요. 됐지요? 자, 잠깐만 한번 이거 살짝 보고 계셔요. 잠깐 한번 살짝 보고 계셔요.
자, 해서 과표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하고 요거를 꼼꼼히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 과표 속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이자 상당액 이런 애들은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자라고 해도 무슨 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표에 포함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건 저는 항상 이 연체이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연체를 했을까? 이거 아닌데 그냥 제가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연체자가 붙어버리면은 걔는 극률 조금 불쌍하게 봐가지고 과표에 포함 안 돼요. 자, 해서 애누리,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리고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공공, 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거 다 과표에 포함 안 되고 있고요. 방금 봤던 통상적인 용기, 표장, 포장 이런 것들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표로 안 본다. 대신에 마일리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과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또한 과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요. 이거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확 이해가 되고 이제 외워져요. 자, 그랬다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는데 벌써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2번이 틀렸습니다. 과표에 이거 포함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공제를 하지 않으니까 과표를 본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자 상당액 방금 보셨죠? 과표에 들어갑니다. 됐지요?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요. 그나마도 막 계산하고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 위쪽 회계 1급이나 뭐 세무 2급이나 그런 애들은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6문제가 조금 계산도 해야 되고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웬만큼 이제 내공이 쌓였을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까먹었어. 네,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그러면 자, 영세입니다. 영세율은 적용받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교환급 받을 수 있다. 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급은 며칠 걸리죠? 일반 환급은? 30일인가? 그렇죠. 조교환급은? 15일? 그렇습니다. 다 안 까먹었네요. 자, 사업 부진으로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는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왜냐면 이것도 쭉 내려가고 보시면요. 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신고, 납부, 환급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 그랬는데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났으면 다음 1월 1일부터 25일까지죠. 해서 보통 자, 7월 1일부터 뭐 7월 25일 이런 식으로 이내에 지금 예정이니까 이제 4월 1일부터 4월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세,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네. 환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은 있나요?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환급세액도 신고는 한다라고 돼 있지. 환급세액 받는다 이런 말 없지요? 네. 그러면은 뒤쪽으로 쭉 내려가고 보시면요. 여기 환급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정 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자,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렇구나. 자, 해서 법인 사업자 중에서 1억 5천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대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지만 환급세액은 당장 환급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넘겨가고 다음 자 확정 때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 아까 1억 5천이 안 되는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원칙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이요. 얘는 고지납부예요. 고지납부. 즉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가.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지어가지고 자 예정신고 끝난 후 25일까지 이런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는. 자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그랬는데 예외적으로다가 선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부진해요. 휴업 또는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에 혹은 납부세액이 몇 분의 몇?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 돈 번 게 없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올 거 아니에요. 2분의 1 금액으로 지난번에 냈던 금액의 2분의 1 금액으로.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나 이번에 매출세액 얼마에다 매입세액 얼마 빼가지고 내가 지금 세금은 이만큼 밖에는 납부를 못합니다 하고서 미리 이제 선수 쳐갖고 신고한다고요. 3분의 1에 미달하면.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에 납부를 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잖아요. 금방 보셨잖아요. 그 다음 3번이요.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보신 적 있죠? 금방 봤잖아요. 금방 여기 네네. 예, 이렇게 네. 해서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죠? 1, 2, 3번 다 맞죠? 네. 그럼 누가 틀렸어요? 4번. 4번. 왜 틀렸을까요? 4번이. 자, 주사업장 각자 총괄 신고해야 납부자는 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다 그랬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납부를 한다. 납부. 아, 납부를 한다가 각자 틀렸구나. 신고? 그렇죠. 각자 신고 총괄 납부? 그렇죠. 그거죠. 아, 잘하셨어요. 이게 틀렸어, 이게. 다시,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뭐예요? 사업장이 제가 사는 곳이 군산이거든요, 군산. 우리 윤영 언니. 네. 네, 윤영 언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 경기도 광주 그렇구나. 경기도 광주. 알고 싶었어. 어디 사시는지. 예, 민지 언니. 네. 민지 언니 어디 사세요? 대전이요. 와, 이게 진짜 너무 매력 있다니까요. 막 부산에 있는 분도 오시고, 막 경기도 평택도 오시고, 이거 완전히 다 전국구에 전국구. 너무 좋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군산에 사는데 사업장이 군산에도 있고 가까운 익산에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장님은 한 명이지만 원칙은 다 신고도 납부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랬는데 너무 불편해. 예를 들어서 군산은 10억을 내야 돼. 지금 당장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익산은 환급을 받아요. 8억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10억을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은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저는 10억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이 총괄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는 총괄이니까 결국 얼마만 있으면 돼요? 2억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신고는 따로 납부는 총괄이니까 벌써 4번이 틀렸는데 요거보다 더 편한 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뭐죠?
사업장 단위. 그쵸, 사업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업자.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총괄 납부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고. 그래서 사업자는 어차피 한 사람이니까 신고고 납부고 다 총괄하는 거예요. 신고 자체 따로따로 할 것 없이 자, 주 사업장에서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신고도 납부도. 자, 일단 틀린 거는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0번은요, 잘 안 이어져요. 지금 옳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수입 시기. 그래서 언제를 수입 시기로 볼 것이냐. 요거 맨날 나와도 잘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상여 있죠, 상여. 자, 이 상여가 나왔을 때는 언제로 보셔야 되느냐면 요겁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자, 급여나 상여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언제를 수입 시기로 본다고요? 근로를 제공한 날. 그렇습니다. 지금 얘처럼 우리가 뭐 월급 받은 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상여 받는 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제공을 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나 급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보셔야 돼. 인정 상여는요. 자,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네. 공적연금이 있어요. 공적연금. 이 공적연금에 수입 시자 빠졌네.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자, 공적연금은 아주 날짜가 딱 언제 연금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경우는 이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예요. 수입 시기.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맨날 나와요. 정답은 2번, 맞는 설명은 2번으로 돼 있거든요. 자, 김영채권. 요거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이니까 이름이 기록돼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었을까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요.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이제 소득세법이 나왔는데요. 자, 요 중에서 옳지 않은 건 나왔네. 옳지 않은 것. 자,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안 돼요. 예, 입금시키는 데 있어서 손가락 수고를 몇 번 했긴 했죠. 자, 뭔 소리냐면 요즘에 손가락 핸드폰으로 몇 번 눌러주면 띵동 하고 다른 은행으로 막 이체도 되고 하시죠. 예,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화장을 예쁘게를 하시고 머리를 막 만지기를 하시고 옷을 뭐 이쁜 거 입고 어디 뭐 차를 타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수고한 그런 비용들이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이자 소득 금액이 되죠. 맞는 설명이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정확히 확실히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요 금융소득에 대한 거 엄청 세무 이급할 때도 엄청 나왔었죠. 네. 자, 그랬을 때 금융소득은 누구와 누구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이자 배당. 자, 그쵸. 배당.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내 금융소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죠. 무조건 분리를 꼭 앞에다 쓰셔야 돼요. 무조건 분리. 그리고 무조건 종합을 두 번째다 쓰시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조건부 종합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무조건 분리, 무조건 종합, 조건부 종합 이 세 가지가 자, 딱 떠올라야 돼요. 일단 가름말을 딱 타주시고요. 그 중에서 무조건 분리는 결국 이걸로 끝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굳이 5월 달에 종합소득 쪽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들이죠. 걔네들은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4개. 그쵸, 4개가 있어요. 2, 3개, 4개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비실. 자, 제가 지금
지금은 조금 근이 나가요, 몸무게가.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몸무게가 안 나가가지고요. 굉장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제 별명이 뾰족강생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말랐나 얼굴에 살이 없어가지고. 지금 토실토실해졌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상태로 자, 어디를 다녀요? 어디 다니냐니까요. 여기. 직장. 네, 직장을 다녀요. 자, 그랬는데 뭘 많이 시켜요? 직장에 갔는데? 초과금. 초과 근무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데 정상 근무만 해도 힘들 판국에 초과 근무를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도저히 못 다니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진정을 넣었다고요? 법원. 그랬더니 법원에서 조, 특, 법, 상, 회사와 나를 뭐 시켰다고요? 분리. 예, 저 이렇게 외운다니까요. 자, 어이가 없어요? 자, 외우려면 뭔짓을 못해. 그래서 무조건 분리됐다고요. 무조건. 자, 여기까지 외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외우면 좋지만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막 주관식으로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서 법원에다 진정을 넣었더니 조특법에 의해서 회사와 나를 무조건 분리시켰다. 됐나요? 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제 회사 안 다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겠죠. 회복이 됐겠죠. 그래서 자, 원정 출산 혹시 들어봤나요? 원정 출산? 네. 그래서 여기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국계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계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거든요. 외국계 회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외우시기 위해서 제가 몸이 하도 좋아지니까요. 잘 먹고 좋아져서 회복돼가지고 원정 출산을 갔어요. 자, 얘네들은 뭘로 보시면 된다? 무조건 얘네들은 종합으로 보시면 돼요. 가운데에 무조건 종합이 끼어요. 여기 이해하셨어요? 원정 출산? 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조건부 종합이죠. 이 조건부 종합은 뭐냐면 우리 세무 2급 혹은 세무 1급 하실 때 원천징수 하실 때요. 우리 이제 사원 등록 하시는 과정에서 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우리 이 가족 중에 뭐 이자 소득이 뭐 배당 소득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그 두 개 얘네들 무조건 종합하고 조건부 종합하고 두 개를 더하는 거거든요. 얘는 아예 끝난 거고 무조건 분리는 거. 얘는 무조건 분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얼마?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얘네 두 개를 더해봤더니 2천만 원이 넘네. 그럼 얘는 조건부니까 2천만 원이라는 조건.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해버렸어. 그러면 걔는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해가지고. 만약에 두 개 더했는데 2천만 원이 안 돼. 그럼 걔는 분리로 가는 거고, 분리로.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 일반적인 은행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소득 이런 애들은 14% 떼잖아요. 요 세율이. 그래서 14%에다가 지방소득세 해갖고 10%까지 해가지고 15.4% 세금 떼는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고 비영업대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영업대금. 영업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 영업대금이 아니다. 즉 금융사업이 아닌 거예요. 개인과 개인. 나 금융업자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뭐 돈을 이런 식으로 꿨어요. 그랬을 때는 이건 영업점에서 돈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몇 퍼센트? 25%. 5%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조건부 종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여기 중에 지금 보시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배당소득 이거는 무조건 종합이었죠. 가운데 끼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잖아 여기. 무조건 종합 맞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논밭을 자 작물 논밭에서 생산한 그런 작물들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비과세 사업소득 해갖고 논밭
밭을 자 거기서 생산한 작물들을 얘네들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해가지고 토, 공, 주, 임 얘네들은 뭡니까? 토지의 공급과 주택의 임대 얘네들은 면세에 해당하는 애들이잖아요. 면세. 자, 면세에 해당하는 얘들인데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9개의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물론 과세가 되겠지만요. 토공 주임 해서 주택 임대는 면세다. 조림 기간 5년이에요. 5년 이상 나무 키워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걸 산림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산림소득이 따로 있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산림소득 중에서 연간 600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해준다는 거. 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비과세는 알고 계셔야 되지요. 자, 그랬을 때 벌써 1, 2, 3번이 다 맞아요. 1, 2, 3번이 다 맞아요. 그럼 틀린 건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죠. 4번. 자, 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즉 방과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안 내잖아요. 교육 서비스는 그런 인적 용역을 제공했어요. 그렇지만 그 양반들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 금액의 3%를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중에서 원천징수, 근원원 셈천 해가지고 저한테 월급 주는 곳이 있다면 월급 주는 곳에서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몇 퍼센트 세율 뗀다고요? 3%. 네, 3% 뗍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은 소규모 뭐 주택 임대소득은 이제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자, 이렇게 사업소득 있는 사람들은 원천 징수를 하더라도 무슨 과세를 해야 된다고요? 맨 끝에? 예, 종합과세, 즉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에는 직업학교에서 20년째 자, 수업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초등방과후를 띄고 초등방과후는 보통 4시 반이면 수업이 다 끝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을 10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7월달에 이제 이 학원을 접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돌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초등방과후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서 5월달 종합소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알고요. 3%고 이 부분 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었을까요? 네. 네,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방금 했던 문제지요. 요거 우리 금방 했던 문제를 실제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분리되는 애가 있었어요. 무조건 분리되는 애. 비실. 자 비실명 나왔죠. 얘는 무조건 네. 분리니까 빼야 돼. 그쵸.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데 초과 근무를 하도 많이 시켜갖고 법원에다가 진정 냈죠. 법원에다. 그죠? 그럼 얘네들을 빼고 그 다음에 조특법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가지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분리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으로 가야 하는 애들 중에서 자 외국법인 이게 지금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법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 국내에도 외국법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정 출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종합이었죠. 가운데 끼어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네 2개 더하면 다 얼마예요? 1,900만. 그쵸. 여기서 종합 무조건 종합되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 골라야 되니까 1,900이죠. 오케이? 자 되었어요. 자 네. 그 다음입니다. 13번 가볼게요. 자 13번에서 자, 우리 법인세법, 이 법인세 관련된 문제가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란 우리 결산조정 이거 안 하고 오시면 그러니까 조정은 2가지가 있어요. 결산조정 1가지하고 신고조정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결산조정을 안 하고 오면 신고조정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결산하실 때 수동결산했고 자동결산했던 5가지 항목 기억나세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모르겠어요. 자, 결산하면은 크게 결산하면 우리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한번 보신 분인가 안 보신 분인가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거 잘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을 하기 전에 회계라고 하는 거 하실 때요. 회계 거래인지 아닌지 일단 식별이라는 거 먼저 하셔야 되죠. 식별. 자, 해서 그 중에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시는데 주제도 모르고 계, 약, 하자고, 보, 채, 교 해서 주는 뭐다? 주문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그쵸?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얘네들은 회계상 거래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계상 거래다라고 판정이 되면 분계장에다 분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그집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정기를 하시지요. 그쵸? 회계 거래 지금 순환과정, 회계 순환과정에서 이 정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12월 31일 날 결산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결산 들어가시는데 결산에 세 단계가 있죠. 3단계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예비 단계, 두 번째가 본 절차, 세 번째가 후 절차 해가지고 세 가지 절차가 있죠. 그 중에서 예비 절차라고 하는 예비 절차의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시산표 작성이죠. 시산표 작성. 그래서 예비 단계 첫 번째가 바로 시산표 작성인데 이 시산표는 꼭 해야 되는 무슨 사항? 필수 사항이었죠. 필수 사항. 그렇게 하고 이거 시산표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기말정리 수정분계라는 거 10가지 항목이 있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10가지. 사실 10가지가 더 되지만은 기본 10가지를 하고 나시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죠. 얘도 꼭 해야 되는 필수지요. 그러고 나면 정산표가 만들어지죠. 정산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죠.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예비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 해가지고 장부를 마감을 하시지요. 장부 마감할 때는 누구부터 마감한다? 수익과 비용부터 마감 치죠. 그래서 비용부터 딱 수익과 비용부터 집합손익계정에다가 마감 쳐가지고 자본금으로 딱 마감 치는 거. 여러분들 다 하신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서 장부 마감 다 되고 나면 물론 여기다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영미식 마감법으로 차기 2월로 마감되는데 이 실기에서는 키 하나가 전표 추가 키 하나가 다 해주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후절차에서 재무제표가 딱 만들어지고 모든 결산은 다 끝나는 건데 후절차.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기말정리 수정분계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은 자동으로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 분계를 수동 결산하고 무슨 결산하고 나눠가지고 자동 결산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다 일일이 수동으로 하려 그러면은 결산하다 판나 맨날 뭐 하나 빠졌다고 또 가지고 뭐 하나 빠졌다고 또 가져오고 이러니까 요 수동과 자동을 나눠서 쓰시는데 자동 결산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하시는 거지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법인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 계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대손, 세 번째가 감가, 네 번째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가 법인세 등 계산하셔야 되지요. 이게 지금 이게 자동 결산 얘네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수동 결산에 들어가는 애는 세부전산 감정. 자 해서 얘네들은 뭐가 있었냐면 소, 선, 미, 외평, 육평, 선납 세금, 자 유동성 대체 또 해야 되고 통장, 보통예금 통장 마이너스 정리도 하셔야 되고 우리 막 부가세 12월 31일 날 되면 부가세 정리도 하셔야 되고 뭐 재고자산, 뭐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같은 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모품비 뭐 이런 것들 쭉 있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뭘 보자고 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네. 결산 조정.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것은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하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산 조정에서 안 하고 왔으면은 나중에 저쪽 법인세 계산할 때 조정해서 이걸 안 하고 오면 송금 인정으로 못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나요, 없나요? 3번. 있잖요. 그죠? 대손 충당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없는 건 누구예요? 2번. 그쵸.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갈까요?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14번 갈게요. 자, 법인세법에서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회계 쪽하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게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법인세법은 세법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 쪽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입금이 되면은 거기다가 입금은 결국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시면 전기에 송금으로 산입했던 과호납입금이 환급됐대요. 자, 전기에 송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다시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도 14번에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은 14번에 보시면 자, 그냥 바로 일단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여기는 3번에 보시면 송금 불산입. 자, 송금 불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 환입된 금액. 자,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바로 3번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죠. 송금 불산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입금이란 뜻이에요. 입금. 다시 자, 송금 불산입 그러면은 비용으로 즉 송금으로 안 보겠다 그 뜻이죠. 자, 송금으로 안 보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찍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송금 불산입은 결국 뭐다? 같은 입금 산입하고 같은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송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은 결국 같은 애들이에요. 말만 일로줄로 바꿔가지고 한 것이지 결국 송금으로 산입을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입금 산입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입됐다. 그 얘기는 결국 입금됐다는 얘긴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 자, 환입됐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2월 입금이라고 그래요. 2월 입금. 2월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입금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난 전기에. 송금 불산입 그 말 뜻이 입금이란 얘기인데 입금으로 잡았던 애를 이번에 다시 이게 환입돼 갖고 돌아왔다고 하면 이걸 또 다시 입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입금 불산입으로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입금에 해당 안 되는 것 이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은 3번이다.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조금 법인세법에서 나머지 것들은 잘 읽어보시면 그냥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끝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가 매입해가지고 이익을 얻었으니 당연히 입금으로 봐가지고 세금 더 내라고 해야겠죠. 네. 이해되셨을까요? 자, 2번을 보세요. 네. 소멸시효가 완성돼갖고 송금에 산입했는데요. 대송금 중에서 다시 단기 회수가 됐어요. 다시 분명히 이제 못 받는 걸로 알아가지고 다 송금 처리도 하고 했는데 비용 다 인정해줬는데 다시 돈 받게 됐어. 회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입금으로 잡아야겠죠? 세금 더 내야 네. 되겠죠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것도 2번도. 된다고 네. 하세요. 그 다음에 전기에 송금으로 산입했는데 이 세금 더 냈어. 송금으로 수익권 산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지서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더 내라고 와가지고서 돈 더 냈거든요. 그래갖고 송금 산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냈다고 다시 돌아왔어. 이런 것들은요 다 이제 입금으로 잡아요. 1번, 2번, 4번은.
근데 3번은 잘 보셔야 돼요. 3번은 지난번에 입금 잡았던 거가 다시 환입돼 갖고 또 입금 잡으면 이런 것들을 2월 입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법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꼭 외워주셔야 돼.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이거 잘 나와요. 그냥 세트로 딱 보자마자 이런 건 3번 딱 찍어주셔야지 이거를 막 고민을 골똘히 하시지 말고 3번으로 가주시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 자, 법인세 법 중에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원입니다. 임원. 자, 임원에게 귀속된 입금 산입액은 벌써 틀렸습니다. 임원은 상여입니다. 소득 처분이. 배당은 주주가 배당인 것이고요. 벌써 임원은 입금 산입액에 대해서 여기가 상여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임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야 하겠지요. 대표나 임원은 소득 처분을 뭘로 간다? 상여. 네, 상여로. 자, 유보로 처분된 소득 송금 산입액은 자, 보시면요. 유보로 처분된 송금 산입액은 송금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은 결국 자기 자본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켜. 그쵸, 틀렸죠. 그 다음에 입금 산입액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요 법인, 이 개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왔어요.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타 사회 유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접대비 같은 거 있죠. 접대비 같은 거. 그 대상이 흘러간 곳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쪽으로 만약에 요 접대비가 갔잖아요. 그럼 우리 소득 처분할 때 뭘로 봐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시죠? 몰라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3번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법인이나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할 때 그 대상이 임원이나 대표다 그러면 상여로 처분하고 주주다 그러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게 지금 어떤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타로 가듯이 그 대상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 그때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 그 얘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법인은 법인세를 낼 거고 개인은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낼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뭘 하지는 않지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모든 소득 처분 사항은 해당 기업의 차기 이후 세무상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보 있죠. 유보.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런 뭐 배당이나 뭐 상여나 이런 기타 사회 유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관리는 유보만 관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